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한가운데 그 어떤 전시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곳이 있습니다. 웅장한 전시실을 가득 배운 숨막히는 인파 속에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카메라를 들이밀고 두께 3.8cm의 최첨단 방탄 유리 너머를 경외감에 찬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 작고 견고한 요새 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많은 관람객을 고요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이 왜 그토록 위대한지, 왜 우리가 그녀 앞에서 작아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압도적인 붓터치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윤곽선을 안개처럼 흐리게 처리하여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스푸마토 기법이 우리를 매혹시킨다고 미술 교과서에서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술이라는 이름의 아름답고 우아한 포장지를 잠시 벗겨내려 합니다. 그 화려한 포장지를 거침없이 뜯어내고 나면 그곳에는 아주 초라하고 평범한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남습니다. 모나리자는 세상을 구원할 마법의 유물도 신성한 종교적 성물도 아닙니다. 그저 세로 77cm, 가로 53cm 크기의 작고 얇은 포플러 나무 판자에 불과합니다. 500년이라는 가혹한 세월이 흘러 나무 판자는 미세하게 뒤틀렸고 캔버스 표면의 얇은 물감은 마치 오래된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 평범함은 더욱 노골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 게라르디니.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적당한 부를 누리며 살아가던 평범한 비단 상인의 아내입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제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도 없고 그녀의 등 뒤에는 신성함을 증명하는 눈부신 후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동들이 비징 그인 비징 구원 그인 이징 구원들이 드이는 비징 구원 이징 구원들이 드이는 비징 구원. 왕족도 귀족도 세상을 호령한 위인도 아닌 그저 평범한 상인의 아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평범한 초상화가 오늘날 한 국가의 원수와 맞먹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호와 의존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왜 전 세계의 오만한 군주들,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독재자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현대의 대통령들은 이 작은 나무 판자 하나에 그토록 집착하고 이를 자신의 곁에 두려 혈안이 되었던 것일까요? 단지 그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순진하고 낭만적인 대답으로는 이 거대한 역사적 모순을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서늘하고 무겁습니다. 지금 저 방탄유리 너머로 여러분이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순수한 예술작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500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매혹적인 절대 권력의 증명서입니다. 우리는 모나리자의 절대적인 가치가 다 빈치의 천재적인 붓끝에서 모두 완성되었다고 굳게 믿지만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자 역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모나리자의 진짜 가치는 그 미세한 붓터치 위에 덧칠해진 수많은 권력자들의 끝없는 탐욕, 제국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내국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굽힐 줄 모르는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치밀하고 냉혹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이 얇고 작은 포플러 나무 판자는 단순한 미술품의 굴레를 벗어던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제국의 압도적인 위상을 과시하는 화려한 전리품이었고
민족주의의 눈먼 광기를 뿜어내는 위험한 도화선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지켜내야만 했던 프랑스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던 냉전 시대에는 파괴적인 핵무기조차 해내지 못한 외교적 기적을 일궈낸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지정학적 폭탄으로 기능했습니다. 여러분이 루브르 박물관의 차가운 방탄유리 앞에서 알 수 없는 경외감과 위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결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 하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그림 한 점에 짙게 배어있는 500년간의 무거운 권력의 무게와 역사적 굴레에 무의식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명이 쏟아지는 화려한 예술의 전당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음모와 야망이 소용돌이치는 짐승 같은 권력의 뒷골목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피렌체의 이름 모를 비단 상인의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프랑스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궁극의 무기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첫 페이지를 넘겨야 할 때입니다. 쟁고들, 의치, 그 가지다도 떠 많은 이들이 이 그림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어두운 밤을 틈타 은밀하게 도둑맞은 것이라 굳게 믿고 분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권력의 쟁탈전은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노골적이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핏빛 역사의 서막은 묵직한 황금, 동전, 사천, 투를 주고받은 단 한 번의 서늘하고 건조한 거래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16세기의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1516년 예순을 훌쩍 넘긴 늙고 지친 한 노인이 빈약한 짐을 꾸려 험준하고 뼈가 시린 알프스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이자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로 추앙받는 인물이었지만 당시 고국을 등지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국 이탈리아는 눈부신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막대한 상업적 부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전쟁과 잔혹한 정치적 암투가 들끓는 지옥 같은 혼돈의 도가니이기도 했습니다.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로마 등 수많은 도시 국가들은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어제의 동맹을 오늘 배신하는 짓을 밥 먹듯 일삼았습니다. 권력자들은 다 빈치의 천재성을 경외하면서도 그를 그저 살상 무기를 설계하거나 화려한 연애를 장식하는 도구로만 소모하려 했습니다. 평생을 불안정한 권력자들의 변덕에 휘둘리며 살아온 다빈치는 이 지독한 분열과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늙고 병든 그는 평화를 원했고 자신의 예술과 학문을 진심으로 존중해줄 강력하고 절대적인 후원자가 절실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이웃나라 프랑스의 젊고 야심찬 국왕 프랑수아 1세였습니다. 다 빈치의 초라한 가죽 가방 속에는 그가 10년 넘게 붓을 놓지 못하고 마치 분신처럼 여기며 집착했던 세 점의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피렌체의 평범한 비단 상인의 아내를 그린 미완성의 초상화 모나리자였습니다. 늙은 천재를 기꺼이 맞이한 프랑스의 국왕 프랑수아 1세는 단지 그림을 사랑하는 순진하고 낭만적인 예술 애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화가 곧 국가의 권력이며 위대한 예술이
시대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정당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찰하고 있던 치밀하고 냉혹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돋움하며 새로운 제국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이탈리아의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이탈리아가 누리고 있던 유럽 제1의 문화적 패권을 통째로 프랑스로 이식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자 천재인 다 빈치를 프랑스 궁정으로 초빙한 것은 늙은 예술가에게 베푸는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지적, 문화적, 그리고 권력의 중심축을 이탈리아 반도에서 프랑스 본토로 완전히 이동시키겠다는 거대한 지정학적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다 빈치는 자신을 아버지처럼 예우하는 프랑스 국왕의 극진한 보호 속에서 마침내 평온을 찾았고 1519년 타국 땅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탈리아인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널리 퍼진 오해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프랑스가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국보인 모나리자를 훔쳐갔거나 약탈했다고 굳게 믿으며 분노해 왔습니다. 위대한 천재가 타국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 그가 남긴 유품을 프랑스 왕실이 힘의 논리로 무단 점유했다는 억울함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진실은 이보다 훨씬 더 건조하고 합법적이며 압도적인 자본의 논리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와 1세는 다 빈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제자이자 상속자였던 살라이로부터 모나리자를 아무런 법적 흠결이 없는 완벽한 절차를 거쳐 매입했습니다. 프랑스 국왕이 이 작은 나무 판자를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무려 황금, 동전, 4천 내미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웬만한 성 하나를 짓거나 국가의 거대한 예산 단위와 맞먹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거액이었습니다. 이 황금 동전 4천 투이 오간 거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역사적 비극과 권력의 이동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 한 점에 소유권이 바뀐 단순한 예술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유럽의 지성과 영혼을 지배해온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찬란한 영광이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력을 앞세운 프랑스 제국의 거대한 흡수력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쪼개지고 분열되어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은 자신들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천재를 지켜낼 환경도 그가 남긴 최고의 걸작을 지켜낼 국가적 역량이나 구심점도 없었습니다. 반면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자본을 국왕 한 사람의 손에 쥐고 있던 프랑스는 황금이라는 가장 노골적이고 확실한 수단으로 이탈리아의 문화적 자존심을 통째로 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나리자는 이탈리아가 무력하게 빼앗긴 억울한 희생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의 논리와 자본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무대에서 분열된 이탈리아가 통합된 프랑스에게 영원히 패배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항복 문서와 다름없었습니다. 합법적이고 막대한 거래를 통해 프랑스 왕실의 확고한 소유가 된 모나리자는 이후 퐁텐블로 궁전과 베르사유 궁전의 깊숙하고 화려한 복도에 은밀하게 걸렸습니다. 그림 속 평범한 상인의 아내는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밖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프랑스 절대왕정의 은밀한 비밀들과 왕족들의 사치스러운 삶, 그리고 권력의 암투를 고요히 지켜보는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모나리자는 오늘날처럼
전 세계인이 우러러보는 압도적이고 신성한 명성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왕실이 소유한 수많은 고급스러운 수집품 중 하나이자 절대 권력에 굳게 닫힌 문 안에서만 존재하는 숨겨진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품은 진정한 권력의 마력이 닫힌 문을 부수고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한참의 피비린내 나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에서 그 등경만, 세상만, 이치는 강만, 이에서 그 등경, 토만, 이제 등경, 이제 등경, 강만, 이제 등경, 이제 등경, 이제 등경, 이제 등경, 이제 등경, 이제 등경, 이제 등경. 수백 년이 흘러 오만한 왕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나가는 끔찍한 프랑스 대혁명의 피바람이 불어닥친 후 역사는 그녀를 완전히 새로운 그리고 더 위험한 주인의 손에 쥐어줍니다.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탐욕으로 온 유럽을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은 한 키 작은 남자가 이 조용한 초상화를 자신의 절대 권력을 증명하는 가장 사적인 전리품으로 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붉은 피바람이 파리의 광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오만한 왕과 왕비의 목이 단두대에서 무참히 잘려나갔고 수백 년 동안 왕실의 은밀한 소유물이었던 막대한 예술품들은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공화국의 시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1793년 한때 왕의 화려한 궁전이었던 루브르는 모든 이에게 열린 공공박물관으로 그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베르사유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모나리자 역시 다른 수많은 명작들과 함께 빛을 보게 되었고 대중 앞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그림은 루브르의 수많은 훌륭한 컬렉션 중 하나였을 뿐 오늘날과 같은 신성하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을 영원히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뒤바꿔 놓은 것은 혁명의 혼란을 뚫고 혜성처럼 등장한 한 명의 독재자였습니다. 유럽 전체를 전쟁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황제의 관을 쓴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나폴레옹은 단순한 무력의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총칼이 지배하는 군사력만큼이나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권력을 정당화하는 상징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달한 탁월한 선정가였습니다. 그는 무너진 왕정을 대신해 자신의 통치에 정통성을 부여할 강력하고 역사적인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수백 년 전의 낡은 혈통 따위는 그에게 없었기에 그는 과거의 위대한 유산들을 힘으로 짓밟고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지배자임을 유럽 전역에 증명하려 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거닐던 이 오만하고 위대한 정복자의 예리한 시선이 수많은 명작들을 지나쳐 마침내 세로 77cm의 작은 나무 판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폴레옹은 주저없이 그 그림을 벽에서 떼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산물은 공화국의 박물관을 떠나 나폴레옹의 사적인 공간인 튠르리 궁전의 은밀한 침실로 옮겨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침실 벽에 걸린 그녀를 향해 마담 스핑크스라는 기묘하고도 웅장한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며 인간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신화 속의 괴물 스핑크스. 나폴레옹이 그녀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밤낮으로 침실에서 이 작은 초상화와 독대하며 나폴레옹은 그 신비로운 미소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미적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위대한 천재 다 빈치의 영혼을 정복했다는
짜릿한 우월감이었고, 유럽 문화의 가장 깊은 뿌리마저 자신의 발 아래 두었다는 절대적인 권력의 확인이었습니다. 이 작은 나무 판자는 나폴레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가장 사적이고 내밀한 공간을 장식함으로써 다른 어떤 예술품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모나리자가 당대 유럽의 권력자들과 엘리트 귀족들 사이에서 특별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미술 평론가들이 갑자기 스푸마토 기법의 위대함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려운 존재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그 수많은 걸작들 중에서 오직 이 그림만을 선택해 자신의 침실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선택이라는 노골적인 후광이 더해지자 우리 다를 그림의 가치는 예술의 영역을 넘어 권력 그 자체로 격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매일 밤 바라보는 저 여인에게는 분명 세상을 지배하는 묘한 마력이 깃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나리자의 신화는 이렇게 권력의 심장부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녀는 붓으로 그려진 잉크의 흔적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한 전리품으로서 그 위대한 명성의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쓸쓸히 유배지로 떠난 후 마담 스핑크스는 다시 빈 벽이 기다리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릭토, 그리트. 황제의 침실에서 박물관의 전시실로 귀환한 그녀는 이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후광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그녀의 미소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기 위해 열광했고, 그녀의 미소 속의 대로공 게시포나 그녀의 미소 속의 대로공, 그녀의 미소 속에 숨겨진 그녀의 미소 속에 그녀의 미소 속에 그녀의 미소 속에 그녀의 미소 그녀의 미소 속에 그녀의 미소 그녀의 그림은 점차 프랑스라는 국가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거대한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력과 지식인들의 찬사만으로는 이 그림을 전 세계 대중이 광적으로 숭배하는 오늘날의 글로벌 신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온실 속의 명성을 넘어 길거리를 걷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그녀의 이름을 외우게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심장부를 뚫고 들어온 한 건의 전대미문의 범죄, 그리고 그 위기를 먹고 자라난 대중매체의 끔찍하고도 파괴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림은 이제 권력의 상징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911년 8월 21일 월요일, 파리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게 밝았습니다. 휴관일이었던 루브르 박물관의 정막을 깨고 한 남자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낡은 작업복 안에는 두꺼운 외투로 엉성하게 감싼 나무 판자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화요일 오후가 되어서야 박물관 직원들은 텅 빈 벽면을 발견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침실을 장식했던 위대한 제국의 상징이자 루브르의 자랑이었던 그림이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하고 충격적인 예술품 도난 사건은 이렇게 허술하고 어이없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빈센초 페루자.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하던 평범한 이탈리아 출신의 노동자였습니다. 단 한 명의 경비원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어떤 경보장치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하고 어설픈 절도 사건은 20세기 초라는 폭발적인 시대적 배경과 맞물리며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화학 작용을 일으킵니다. 당시 프랑스는 대중매체, 즉 일간지 신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여론을 쥐고 흔들던 시기였습니다. 르 푸티 파리지앵을 비롯한 거대 신문사들은 이 전대미문의 도난 사건을 연일 일면 머리 기사로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분노와 맹목적인 호기심을 부추겼습니다. 파리 경찰의 무능함이 도마 위에 올랐고, 심지어 당시 무명에 가까웠던 젊은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시인 기추 아폴리네르가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당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국가의 자존심이 통째로 털렸다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파리 시내를 뒤덮자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림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타전된 직후 수백만 명의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단지 그림이 떨어져 나간 텅 빈 벽을 보기 위해 박물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빈 벽을 향해 꽃을 바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림이 존재할 때보다 그림이 사라진 그 부재의 공간이 대중을 더욱 맹렬하게 열광시켰습니다. 대중 매체가 쏘아올린 이 거대한 충격파는 모나리자를 엘리트 상류층의 전유물에서 전 세계 대중이 집착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단숨에 멱살을 쥐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범인 빈센초 페루자는 도대체 왜 이토록 무모한 짓을 저지른 것일까요? 일확천금을 노린 전문적인 미술품 도둑의 치밀한 범행이었을까요? 네, 진실은 훨씬 더 비극적이고 서늘합니다. 그는 엄청난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탈리아의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는 신성하고 역사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애국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과거의 진실, 즉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가 정당하게 막대한 황금을 지불하고 그림을 사들였다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과거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수많은 예술품을 전리품으로 약탈해 갔을 때 모나리자 역시 억울하게 강탈당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부족한 역사적 지식과 맹목적인 민족주의의 광기가 결합하여 빚어낸 이 치명적인 오해는 한 평범한 유리공을 세기의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훔친 그림을 파리 빈민가의 허름한 하숙집 장작통 밑에 무려 2년 동안이나 숨겨두며 조국 이탈리아로 이 성스러운 영혼을 돌려보내 환호받을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결국 1913년 조국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골동 품상에게 조심스럽게 그림을 넘기려다 덜미를 잡히면서 페루자의 맹목적인 애국극은 막을 내립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탈리아 법정이 그에게 겨우 몇 개월의 가벼운 형벌만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 대중은 그를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의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이탈리아 대중은 그를 범죄자가 아니라 국가의 영웅으로 프랑스의 분노와 이탈리아의 환호, 이 두 국가의 정면 충돌은 모나리자가 더 이상 캔버스 위의 물감이 아니라 두 민족의 자존심을 대리하는 거대한 체스말이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나리자가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어 짐을 꾸려 다시 파리로 돌아오던 날, 프랑스 전역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엄청난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미술품의 귀환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제국의 영혼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환희의 축제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보물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프랑스 정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난 사건을 거치며 이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치 있는 물건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표적이 되기 쉬운
치명적인 먹잇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럽의 잿빛 하늘 위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이웃나라 독일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위대한 가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려는 광기 어린 독재자가 조용히 이 옅은 미소를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1939년 유럽 대륙에는 짙은 피비린내를 품은 먹구름이 맹렬하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리는 포성이 대지를 울렸고, 평화롭던 프랑스 국경 너머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군이 잔혹한 이빨을 드러내며 파리를 향해 진군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단순한 영토 확장에 만족하는 미치광이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를 꿈꿨던 그는 예술과 문화가 대중의 정신을 어떻게 지배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누구보다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도시 린츠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총통 박물관을 건설하겠다는 웅장하고도 광기 어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곳을 아리안 인종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세계 문화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야망의 정점. 총통 박물관의 가장 신성하고 중심이 되는 자리에 내정된 궁극의 재물은 단연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인 모나리자였습니다. 히틀러의 엄명 아래 나치 독일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한 문화재, 약탈 전담 부대인 제국 지휘자 로젠베르크 임무부대, 통칭 LR를 가동했습니다. 이들은 유럽 전역을 휩쓸며 유대인들과 점령국의 미술품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고, 그들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목표물은 오직 하나, 바로 프랑스 문화의 결정체들이 모여있는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값비싼 전리품을 챙기는 수준의 1차원적인 약탈 행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적국의 영혼을 산산조각내는 가장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역사와 긍지가 담긴 최고의 문화적 상징을 강탈하거나 철저히 파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리고 그들을 심리적, 영적으로 완전히 굴복시키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만약 나치의 깃발 아래 모나리자가 베를린으로 끌려가거나 총통 박물관의 전리품으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프랑스라는 제국의 영혼이 나치의 군화 밑에 짓밟혀 영원히 소멸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선고였습니다. 전쟁의 화염이 파리를 집어삼키기 직전 프랑스 정부와 박물관 수뇌부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짙은 절망감이 감돌았습니다. 나치의 전격전 앞에 프랑스 군대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세계의 수도라 불리던 파리의 함락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시간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거대한 기념물 앞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였으며 루브르의 거대한 복도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수많은 걸작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표적이 된 이 작은 포플러 나무 판자를 도대체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무장한 군대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나치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그림 한 점을 보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처럼 보였습니다. 과거 나폴레옹이 자신의 침실에 걸어두고 황제의 권력을 과시했던 바로 그 그림을 이제는 독일의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섰던 자들의 맹목적인 탐욕이 또다시 이 평범한 상인의 아내를 가장 위험한 전장 한가운데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만약 이 그림이 적의 포화에 파괴되거나 게슈타포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것은 전쟁에서 막대한 영토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역사적 치욕이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국가의 물리적 방어막이 뚫린 그 절망적인 순간, 예술은 이제 벽에 걸린 무기력하고 우아한 구경꾼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호해야 할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나리자는 러박스의 자존심, 자유로운 유럽의 상징, 그리고 독재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마지막 보루라는 막중한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치의 사냥개들이 루브르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위해 거친 콧숨을 내뿜으며 파리로 쇄도하고 있던 바로 그 절대절명의 시간. 모두가 패배주의에 젖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단 한 명의 남자가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은밀하고도 위대한 작전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정치인도 아니었고 무기를 든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으며 그저 평생 미술품을 사랑하고 지켜온 조용한 박물관의 수장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국가의 모든 자원이 군사 작전에 쏠려 있는 혼란을 틈타 적의 눈을 철저히 속이고 인류 최고의 권력의 상징을 훔쳐내기 위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치밀한 탈출 계획의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구한 영웅은 화려한 제복을 입은 장군이나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루브르의 관장 자크 조자르라는 겉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차분하며 치밀한 지성을 가진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치 독일군이 거침없이 진격하며 파리에 입성하기 직전 조자르는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인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독단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피 작전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박물관 직원들을 은밀하게 동원하여 수천 점의 예술품을 포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최우선 표적인 모나리자를 위해 가장 복잡하고 특별한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명작은 이제 우아한 갤러리를 떠나 나치의 매서운 눈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가장 위급하고 처절한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자르는 이 얇고 부서지기 쉬운 낡은 포플러 나무 판자를 부드러운 붉은 벨벳으로 꼼꼼하게 감싼 뒤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견고한 이중나무 상자 안에 조심스럽게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치밀한 정보망을 철저하게 교란시키기 위해 이 상자에는 모나리자라는 영광스럽고 눈부신 이름 대신 MN40이라는 차갑고 건조한 암호명을 부여했습니다. 인류 문화의 정점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서류상으로는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화물로 위장되어 험난한 도피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림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500년이 넘은 얇은 나무 판자는 아주 작은 물리적 충격이나 미세한 진동, 그리고 찰나의 온습도 변화에도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거나 물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일반적인 군용 트럭으로는 도저히 그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조자르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 완충 장치가 장착된 구급차를 동원하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MN40이라는 암호명이 적힌 나무 상자는 구급차의 뒷좌석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이 특별한 구급차는 파리가 나치의 수중에 떨어지기 직전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은밀하게 출발했습니다. 하늘에는 언제 치명적인 폭탄을 쏟아부을지 모르는 독일 폭격기들이 윙윙거리며 파리를
선회하고 있었기에 구급차는 전조등조차 켜지 못한 채 오직 운전수의 동물적인 감각과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에만 의지하여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위태롭게 달려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조작 실수로 적의 순찰대에게 들키거나 무차별 폭격을 맞는다면 프랑스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한 줌의 시커먼 재로 변해버릴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모나리자의 험난한 도주극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점령군으로 들어온 나치의 비밀 경찰과 문화재 전담 약탈 부대의 수색망이 점차 좁혀오고 프랑스 전역이 그들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자 조자르와 박물관 직원들은 그림을 끊임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만 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샹부르 성의 차가운 돌벽 뒤에서부터 인적이 드물고 외진 시골의 낡은 수도원 지하실까지 그림은 무려 6번이나 은신처를 옮기며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이 고급 와인을 마시며 루브르에 빼앗긴 보물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바로 그들의 발밑습기, 찬 지하실이나 보이지 않는 허름한 벽장 뒤에 세계 최고의 걸작이 숨죽여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소름 돋는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조자르는 루브르를 시찰하러 온 독일군 고위 장성들과 얼굴을 맞대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독일군 속으로는 그림이 숨겨진 장소가 발각될까봐 매일 밤 피가 마르는 끔찍한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역사라는 무대가 만들어내는 가장 극적이고 기묘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미술책과 엽서에서 흔히 묘사하는 모나리자는 항상 완벽한 평온함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우리를 향해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고귀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나온 진짜 역사는 결코 그 미소처럼 평온하거나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그 영원한 미소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사륙과 광기 속에서 습기차고 어두운 지하실에 쥐구멍 옆에 처박힌 채 언제 불태워질지 모르는 공포를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유럽 전체를 지배하려는 잔혹한 독재자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치 유럽 전역의 흉악범이나 지명 수배자처럼 밤마다 구급차에 실려 이리저리 도망쳐야 했던 얇고 낡은 나무 판자. 이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아래 철저히 숨겨진 모나리자의 처절하고 진짜 살아있는 지정학적 역사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위대함은 다 빈치의 마법 같은 스푸마토 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혹한 야만의 시대를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끝끝내 견뎌내고 살아남았다는 그 끈질기고 위대한 생존의 서사에 있는 것입니다. 1945년 마침내 나치 독일의 붉은 깃발이 찢어지고 자유세계가 피의 대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MN40이라는 낯선 암호명으로 불리던 도망자는 기나긴 도피 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당당히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본래 자리로 귀환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프랑스의 혼이 담긴 그녀가 상처 없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짓밟혔던 국가의 자존심은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참혹한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지옥의 불덩어리가 휩쓸고 지나간 후 세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차갑고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총탄과 대포가 부딪히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전쟁은 끝이 났지만 인류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증발시킬 수 있는 가공할 만한 핵무기를 앞세운 초강대국들의 팽팽한 냉전이 서막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얼음판 같은 새로운 국제 정치의 체스판 위에서 무너진 강대국의 지위를 억지로라도 다시 세우고 거대한 신흥 제국 미국을 구슬려야 했던 프랑스는
폭격기나 원자폭탄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력한 무기가 절실해졌습니다. 또다시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의 은밀하고 계산적인 시선이 루브르 박물관에 걸린 낡은 나무 판자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 위에서 세계는 양극단의 거대한 진영으로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핵무기를 손에 쥐고 서로를 겨누는 살얼음판 같은 냉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1960년대 초반, 자존심 강한 프랑스의 대통령 샤를 드골은 눈부시게 급부상한 미국의 오만한 패권주의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드골은 프랑스가 독자적인 핵무장과 외교 노선을 구축하여 과거 대제국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이로 인해 미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라는 딱딱하고 건조한 물리적 힘만으로는 거대한 신흥제국 미국을 압도하거나 구슬릴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프랑스 정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파괴적인 핵폭탄을 무력화할 수 있는 더 깊고 치명적인 무기. 그것은 바로 500년의 세월 동안 숙성된 묵직한 문화적 우월감이자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의 매혹적인 폭탄이었습니다. 1962년 겨울, 팽팽한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의 영부인 제클린 케네디와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 앙드레 말로가 은밀하고도 놀라운 체스판을 짰습니다. 그것은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인 모나리자를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파견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외교 이벤트였습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들과 미술 전문가들은 그림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거품을 물고 반대했지만, 국가의 거대한 외교적 이익 앞에서는 그 어떤 예술적 우려도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1963년 1월, 모나리자는 온도 조절 장치가 달린 특수 방수 상자에 담겨 호화 여객선 SS 프랑스호의 1등석 객실을 통째로 차지한 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뉴욕항에 도착한 이 작은 나무 판자를 맞이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 수준을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철통 경호였습니다. 무장한 미국 비밀 경호국 요원들과 해병대원들이 그림의 호위를 전담했고, 이동하는 경로의 모든 신호등은 그림을 태운 차량을 위해 통제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점의 예술품이 이동하는 풍경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오만한 제국이 프랑스의 위대한 문화적 상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최고의 예우를 바치는 거대한 정치적 의식이었습니다. 워싱턴 국립미술관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그림이 전시되자 미국 전역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집단적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무려 1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이 되었음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유럽의 오래되고 깊은 문화적 역사에 대한 묘한 열등감과 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바로 그 심리적 허점을 정확하게 찌른 것입니다. 화려한 외교의 무대 위에서 샤를 드골이 모나리자를 통해 미국과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날카로웠습니다. 당신들, 미국은 세상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파괴적인 핵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프랑스는 인류 문명의 영원함과 인간 영혼의 궁극적인 정점을 소유하고 있다는 우아하고도 서늘한 조롱이자 과시였습니다. 모나리자는 그 어떤 노련한 외교관이나
날선 정치인도 해내지 못한 기적을 단숨에 일궈냈습니다. 굳게 얼어붙어 있던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이 신비로운 미소 한 방에 눈 녹듯 부드러워졌고, 프랑스는 막대한 군사비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자신들의 지위를 화려하게 격상시켰습니다. 미술관에 캔버스를 찍고 나온 그림 한 점이 국가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강대국의 자존심을 어루만지며 냉전이라는 삭막한 시대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는 가장 강력하고 유연한 소프트 파워의 결정체로 등극한 것입니다. 정치가 예술을 이용해 가장 완벽한 승리를 거둔 외교사에 빛나는 명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외교적 성공은 동시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휩쓸고 간 열광은 모나리자에게서 예술 작품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림이 파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왕실의 우아한 수집품도 제국의 자존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대량 소비 사회와 글로벌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상업적인 브랜드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미국 대륙을 강타한 열광적인 순회 공연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붓터치나 색감을 감상하기 위해 줄을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시대가 저물고 맹목적인 순례자들의 광기 어린 시대가 새롭게 막을 올린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화려한 외교적 승리가 가져온 달콤한 성취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트 원 N 이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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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이 흐른 1974년 네겁 프랑스 정부는 다시 한번 이 매혹적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일본의 도쿄였습니다. 이 PI3 도쿄. 하지만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벌어진 광경은 이전 미국에서의 열광을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기괴하고 맹목적인 집단적 광기의 현장이었습니다. 밀려드는 수백만 명의 관람객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었던 일본 측은 결국 전시장 바닥에 에스컬레이터처럼 움직이는 자동 보도를 설치하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해야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 기계적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두커니 선 채 얇은 유리 너머의 그림을 단 10초 남짓 쳐다보고는 뒷사람들에게 떠밀려 속절없이 전시장 밖으로 배출되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술작품을 숨죽여 감상하고 교감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공장의 생산 라인 위에서 규격화된 시각적 경험을 기계적으로 소비하는 현대인의 서글픈 초상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이 기이하고 기계적인 전시 방식은 모나리자라는 존재가 마주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유럽 제국의 절대 권력을 과시하던 위대한 정치적 상징물은 이제 현대 대중 소비사회의 가장 완벽하고 자극적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이 씁쓸하고 역설적인 진실은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매년 루브르를 찾는 1,0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들 중 압도적인 다수는 수많은 고대 유물과 거장들의 명작을 곁눈질로 스쳐 지나가며 오직 단 하나의 방,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그 비좁은 공간만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그림의 섬세한 선을 따라갈 돋보기나 예술적 감동을 기록할 수첩 대신 번쩍이는 스마트폰 카메라만이 굳게 쥐어져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서로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발을 밟아가며
필사적으로 그림 앞에 바리케이드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시야가 확보되는 그 짧은 순간, 그들은 그림을 육안으로 가만히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박물관의 천장을 향해 스마트폰을 치켜들고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반사되는 조그만 나무 판자의 형상을 디지털 렌즈 속에 황급히 구겨넣기 바쁩니다.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지고 나면 사람들은 그림에 대한 단 한 번의 미련도 없이 곧바로 뒤를 돌아 무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들에게 다 빈치의 천재적인 붓터치나 신비로운 미소의 예술적 가치는 애초에 아무런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건과 자신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네트워크에 증명할 수 있는 한 장의 디지털 인증 사진뿐입니다. 우리는 이 서늘하고도 우스꽝스러운 풍경 앞에서 매우 중요하고 뼈아픈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현대의 관람객들은 더 이상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나리자의 거대한 명성을 맹목적으로 소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림 속에 담긴 철학이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유명세 그 자체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종교적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림은 예술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얇은 캔버스는 이제 속이 텅 빈 거대한 거울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상을 소유하고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후광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공허한 욕망만을 투명하게 반사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본질적인 죽음과 명성의 극단적인 상품화. 이것이 바로 세계화된 대중매체와 상업 자본주의가 이 조용한 여인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 모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명세라는 화려한 왕관의 무게는 대중의 열광적이고 맹목적인 소비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지닌 상징성이 비대해지고 그것이 뿜어내는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팽창할수록 그 압도적인 명성을 시기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터, 도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파괴하려는 극단적인 분노의 완벽한 표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순례자들의 광기 어린 찬양이 쏟아지는 박물관의 그 한 구석에서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폭력적으로 내고 싶어하는 자들이 이 완벽한 재단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 치명적인 공격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존심이자 현대사회의 가장 값비싼 우상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결국 예술을 감상하는 자유로운 전당 안에 가장 차갑고 숨막히는 군사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옅은 미소를 짓는 그림 속 여인은 캔버스가 아니라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것은 곧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표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56년 한 남성이 그림을 향해 산성 액체를 뿌리고 돌을 던져 캔버스 하단에 영구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을 시작으로 모나리자는 끊임없는 테러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009년에는 평범한 찻잔이 날아들어 유리에 박살났고 2022년에는 휠체어를 탄 노파로 위장한 기후활동가가 유리에 케이크를 문질렀으며 바로 최근인 2024년에도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호박수프를 사방에 흩뿌리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낡은 나무 판자를 향해 오물을 던지는 것일까요? 이들이 진정으로 공격하고자 했던 것은 다 빈치의 섬세한 붓터치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나리자를 향해 테러를 가함으로써 서구 세계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프랑스라는 오만한 국가, 권력, 그리고 전 세계의 이목을 독점하는 거대한 미디어의 권력에 가장 날카롭고 직관적인 타격을 입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나리자를 공격하는 순간, 그들의 외침은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거대한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림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정치적 확성기이자 가장 타격감이 큰 지정학적 인질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이 끊임없고 도발적인 위협에 맞서 프랑스 정부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세상에서 가장 작고 견고한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관람객들과 그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순한 미술관의 보호 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께 3.8cm의 최첨단 방탄 유리로 어지간한 폭발이나 총격, 심지어 화학 테러에도 흠집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군사적 수준의 방어막입니다. 그 두꺼운 유리 내부에는 캔버스의 낡은 포플러 나무가 미세하게라도 뒤틀리지 않도록 온도와 습도를 소수점 단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는 극도로 정밀한 자체 미세 기후 시스템이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유지비가 투입되는 이 철통 같은 경비 시스템은 마치 파괴적인 핵무기 발사 버튼이나 강대국 원수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준과 정확히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 서늘하고 완고한 방탄 유리 앞에서 우리는 발상을 완전히 뒤집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저 두꺼운 방탄 유리는 미치광이 관람객들의 테러로부터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혹시 저 견고한 유리는 그림이 바깥 세상으로 영원히 도망치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차갑고 투명한 감옥은 아닐까요? 오늘날 프랑스는 과거 나폴레옹 시대처럼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적인 군사 대국도 세상을 쥐고 흔드는 압도적인 경제 제국도 아닙니다. 그들의 국력은 서서히 쇠퇴했고 지정학적 영향력은 새로운 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신흥 강대국들에게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 늙고 지친 제국에게 모나리자는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파리로 끌어모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자 프랑스가 여전히 세계 문화의 압도적인 중심지라는 달콤한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마지막 남은 권력의 동아줄과도 같습니다. 프랑스는 이 그림을 결코 놓아줄 수 없습니다. 만약 모나리자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파괴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훌륭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품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프랑스가 오랫동안 자랑해온 문화적 패권의 완전한 붕괴이자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전 세계의 조롱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치명적인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그림의 안전에 집착하며 방탄 유리를 점점 더 두껍게 만들어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술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에 찬란했던 제국의 영광을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늙은 국가의 깊은 공포와 지정학적 불안감을 적나라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나리자는 최첨단 방탄유리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 국가의 위신과 자본주의의 막대한 이익을 홀로 짊어진 채 영원히 박물관의 좁은 방을 떠날 수 없는 프랑스 정부의 가장 고독하고 비극적인 볼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백 년 전 캔버스 위에 조용히 고정된 그녀의 미소는 이제 겹겹이 둘러싸인 투명한 감옥 속에서 유리 표면에 어지럽게 반사되는 바깥 세상의 탐욕과 광기를 고요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500년이라는 험난하고 피비린내 나는 세월을 거치며 피렌체의 한 평범한 여인의 초상화가 겪어온 이 잔혹하고 매혹적인 권력의 궤적을 돌아보면
우리를 등골 서늘하게 만드는 마지막 질문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과연 모나리자의 진짜 소름 돋는 비밀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이 그림 속에 도대체 어떤 붓터치의 암호를 숨겨두었는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가장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생캄비디, 우리는 지금까지 500년이라는 억겁의 세월 동안 한 낡은 나무 판자가 걸어온 길고도 잔혹한 여정을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평범한 비단 상인의 아내를 그린 미완성의 초상화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초라한 가죽 가방에 담겨 알프스 산맥의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프랑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그림의 운명은 캔버스 위의 예술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거대한 정치적 체스말로 철저히 변모했습니다. 프랑스와 1세는 막대한 황금 동전을 지불하고 이 그림을 사들여 프랑스 제국의 새로운 문화적 패권을 유럽 전역에 선포했고, 세상을 짓밟은 정복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침실에 이 그림을 걸어두며 자신이 역사의 지배자라는 오만한 우월감을 매일 밤 만끽했습니다. 20세기 초 맹목적인 민족주의의 광기에 사로잡힌 한 평범한 이탈리아 유리공의 어설픈 절도극은 대중매체의 폭발적인 파급력과 결합하여 이 그림을 상류층의 전유물에서 전 세계가 숭배하는 신성한 글로벌 아이콘으로 단숨에 멱살을 쥐어 끌어올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포화 속에서는 히틀러의 잔혹한 예술품 수색망을 피해 밤마다 전조등을 끈 구급차를 타고 어두운 지하실을 전전해야만 했던 상처 입은 도망자였으며, 냉전의 살얼음판 위에서는 파괴적인 핵무기조차 무력화시키는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프랑스의 외교적 볼모이자 전권대사로 활약하며 미국의 심장부를 녹여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녀는 현대 상업 자본주의와 대중 소비 사회의 맹목적인 열광 속에서 3.8cm 두께의 차갑고 숨막히는 방탄 유리 안에 영원히 갇힌 채 늙은 제국의 위신을 방어하는 고독한 인질이 되었습니다. 이 장대하고 핏빛 어린 역사의 궤적을 모두 확인한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던졌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50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다는 모나리자의 소름 돋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다빈치가 천재적인 스푸마토 기법 속에 교묘하게 숨겨둔 신비로운 수학적 암호일까요? 아니면 그림 속 여인의 눈동자 안에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게 새겨진 미지의 알파벳 텍스트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림을 둘러싼 가장 무섭고도 본질적인 진실은 모나리자에게 애초에 그 어떤 고상한 미스터리나 세상을 구원할 초월적인 의미 따위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늘한 사실입니다. 모나리자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텅 빈 거울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 거울을 뚫어지게 들여다본 수많은 권력자들과 무지한 대중은 그림 속에서 다 빈치의 순수한 예술적 영혼을 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그 텅 빈 캔버스 위에서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뒤틀린 욕망과 뼛속 깊은 두려움, 그리고 권력의 짙은 그림자를 생생하게 투영하고 그것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프랑스 국왕은 이탈리아를 뛰어넘고 싶은 문화적 열등감과 제국의 야망을, 나폴레옹은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려는 끝없는 정복욕을, 히틀러는 아리안 인종의 폭력적인 우월성과 타 민족에 대한 말살 의지를, 드골 대통령은 압도적인 신흥 강대국의 위력에 짓눌린 늙은 제국의 낡은 자존심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관람객들은 유명세에 맹목적으로 편승하여
자신의 팍팍한 존재감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공허한 허영심을 이 평범한 여인의 옅은 미소 위에 겹겹이 덧칠해 왔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짜 명작은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남긴 이 조그만 포플러 나무 판자가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걸작은 이 평범하고 낡은 나무 판자 하나를 덩그러니 가져다 놓고 그것을 세상을 지배하는 궁극의 권력의 증표로, 국가에 꺾이지 않는 신성한 영혼으로, 그리고 전 인류가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위대한 우상으로 완벽하게 조작하고 신격화해낸 인류의 끈질긴 탐욕과 치밀한 정치적 조작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술이라는 아름답고 우아한 환상에 기꺼이 속아 넘어가며 사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권력의 허수아비 앞에서 500년째 무릎을 꿇고 맹목적인 경배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방탄유리 너머에서 모나리자가 짓고 있는 저 고요하고 신비로운 옅은 미소는 어쩌면 예술을 핑계로 끝없는 권력 게임과 헛된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고 덧없는 탐욕을 향해 던지는 가장 서늘하고 잔인한 조소가 아닐까요? 우린 이제 이 길고 긴 역사의 추적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시선을 루브르 박물관의 좁은 방에서 벗어나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혼란스러운 현대의 현실로 조용히 돌려봅니다. 과거의 낡은 제국들이 나무 판자에 그려진 그림 한 점을 놓고 치열한 심리전과 피비린내 나는 탈취전을 벌였다면 오늘날의 국가들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날카로운 탄두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의 차가운 알고리즘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패권을 독점하기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무기의 형태와 기술의 수준만 화려하게 바뀌었을 뿐 절대적인 권력을 독점하고 타인의 정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려는 국가와 인간의 본질적인 탐욕은 500년 전 나폴레옹의 침실이나 히틀러의 광기 어린 지휘소에서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생각과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를 조용히 지배하고 조종하는 현대판 모나리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맹목적으로 진실이라 믿고 숭배하며 우러러보는 그 거대한 사회적 가치들과 이데올로기들 중 과연 어디까지가 변하지 않는 진짜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보이지 않는 권력이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거대한 환상일까요? 겹겹의 철통 같은 방탄유리 속에 갇힌 늙은 여인의 옅은 미소가 오늘 밤 여러분의 귓가에 맴돌며 매우 서늘하고 무거운 질문을 끈질기게 던지고 있습니다.